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돈에 미치면 그 끝은 악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15억 재산을 둘러싼 상속 지분 소송. 정말 악한 끝은 현실에 도사리고 있네요. 그런 사연입니다. 뭐? 인간 도장? 그게 뭔데? 나도 속은 거야. 나는 큰오빠가 시키는 대로 지분에 도장 찍은 거라고. 나도 피해자야. 네가 애초에 부동산 시세 조작했잖아. 재판장님, 저거 다 안 팹니다. 상속분 다시 조정해야 돌아가신 아버님도 발 편히 뻗고 누우실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지금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40대 주부랍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남의 사연은 많이 들으면서도 차마 가슴속 깊숙이 담아놨던 제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동안 감춰놓았던 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제가 마트에서 일할 때 오며 가며 눈도장 찍던 그이와 만나서 함께한 지 10여 년. 살면서 남편의 형제들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차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오늘은 제 가슴에 맺힌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답니다. 이내 애미야, 밥 좀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어찌 볼 때마다 점점 살이 빠지는 것 같아. 잘 챙겨서 먹고 그래야 힘이 난다. 거일 좀 쉬엄쉬엄 해라. 얼른 와서 이거 먹고 해라. 다들 시집살이다 뭐다 해서 시댁 어른들과의 갈등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복을 받았는지 친정아빠만큼 살뜰하게 사랑을 주신 정 많은 시아버님과 순하시고 눈물 많으신 우리 착한 시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을 닮아 참 괜찮은 남편과 함께 시작한 결혼 생활은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시골 동네라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해 지내면서 시부모님의 따뜻한 관심 속에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맡은 일에 온 힘을 다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답니다. 시아버님은 시골 동네에서 돼지를 키우셨어요. 그 부근에서는 가장 크고 넓은 돈사를 운영하고 있으셨죠. 남편이 연애하면서 말해줘서 그냥 돼지를 기르시나 보다 생각하였었는데 실제로 제가 시집가서 눈으로 보고 나니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돈사와 돼지의 수를 보고 무척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철없을 때 처음 맡아본 돼지똥 구린내가 너무 심하다고 코를 부여잡고 인상을 찡그린 적도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돼지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아버님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애미야, 이 일이 보기에는 더럽고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이 일로 네 서방부터 자식들 전부 먹이고 입히고 지금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거다. 일이 힘들어서 나도 내 자식한테 이 일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애비가 속이 깊어서 힘들어도 싫다는 말을 잘 아뇨. 잘 배우고 열심히 하면 분명 다 돌아올 거다. 알겠지? 사실 돼지 2마리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시아버님도 처음에는 사업이 생각처럼 녹록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시고 가진 것 없이 남의 집살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안 모은 전 재산으로 돼지 2마리를 구입하셨던 거죠. 처음에는 돼지한테 먹일 사료가 없어서 걱정이었을 정도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아버님이 정말 부지런하시고 하실 줄 아는 것도 많으셔서 웬만한 일은 혼자서 척척 해내셨고 돼지 사업은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업 수완이 좋으시고 부지런한 시부모님의 땀과 노력으로 자리를 잡아 몇백 마리 이상으로 자산이 불어났던 거죠. 그렇게 돼지를 키우면서 이남 이녀 자녀를 전부 키우셨고 어느 정도 동네에서도 알보자라고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살아오셨던 거죠. 시아버님은 아들들이 가업을 잇기를 바라셨지만 아주버님은 돼지 똥냄새를 맡으면서 살고 싶진 않다고 하셨어요. 진즉에 도시로 올라가셨고 남은 남편이 시아버님을 도와서 열심히 사업을 키워왔던 거죠. 신혼 초부터 남편은 동뜨기 전 일어나서 돼지우리로 향했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올 정도로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결혼하고 살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일로 저를 속상하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한 적 없이 그저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잘하는 것도 크게 없는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몰라요. 항상 우리 며느리 최고라고 늘 칭찬만 해주시고 맛있는 것이 있어도 저부터 챙겨주셨죠.
정말 살뜰하게 딸처럼 잘 챙겨주시고 그런 시부모님을 닮은 남편까지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늘 감사했죠. 그런데 종종 한 번씩 와서 속을 뒤집는 이야기라는 형님 부부와 시누이들 때문에 가끔 열이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 소소한 다툼이 30억 상속소송으로 번지게 되었지만요. 한 번은 신혼 초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이혼한다며 울고불고 짐을 싸들고 온 적이 있었어요. 시댁은 아무래도 옛날 집 그대로 사는 데다가 절약정신이 투철한 아버님의 성격상 에어컨 같은 가전은 구매조차 안 하셨거든요. 반면에 저희 집은 작지만 벽걸이 에어컨을 하나 장만해 놓은 상태였고요. 본인 덥다고 시댁에는 못 있겠다며 우리 집으로 쳐들어와서는 그 더운 여름날에 일에 지쳐서 들어온 저를 보고 집에서 만드는 감자탕이 먹고 싶다. 해물찜이 먹고 싶다. 집이 너무 더럽다. 동네가 너무 시끄러워서 쉬지 못하겠다. 머리가 아프다 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얄미운 시누이 짓을 하였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오죽하면 창피한지 모르고 막내 동생 집까지 와서 저럴까 싶어서 최대한 있는 동안은 잘해주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원하는 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곱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있는 동안 자기가 입었던 속옷 한 번을 빨지 않는 건 예사였고 하루 종일 먹었던 설거지도 해놓지 않아서 퇴근하고 나서 제가 이중으로 살림을 하려니 몸이 참 버겁고 힘들었죠.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건너오셔서 제발 집으로 좀 가자고 얘들도 일하고 와서 쉬어야 된다고 소리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본인은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고 억지를 부렸고 결국에는 거의 한 달을 넘게 버티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죠. 그때도 저에게 지나치듯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싹수가 노란 인간들이었어요. 옳기는 좋겠네. 이렇게 좋은 집도 시댁에서 다 마련해주고 다정한 남편에 앞으로 먹고 살 걱정도 없고 나는 내가 안 벌면 살림이 돌아가질 않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쳐낸다더니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아. 네, 맞아요. 저희 집 시댁에서 결혼할 때 마련해 주신 건 맞습니다. 시골 동네에 있는 작은 주택 하나를 아버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거죠. 저나 남편은 아버님께서 베풀어 주신 관심과 지원에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뭐라고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런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형님, 그런데 형님들도 아버님이 시집 보내주실 때 저희 집 마련해 주신 만큼 지참금으로 다 해주셨다고 하시던데요. 자꾸 돈 얘기하시면 저도 섭섭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도 아버님하고 어머님께서 저를 예쁘게 봐주시고 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보답해드리려고 노력 중이에요. 요즘은 위아래도 없이 따박따박 말대꾸를 한다더니 옳게도 그런가 보네. 옳게 무서워서 친정에 오겠나? 너무 무섭게 그러지 마. 그냥 우리 아빠 엄마한테 잘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무슨 다른 뜻 있겠어? 눈까지 크게 뜨니까 더 무섭잖니. 제가 참다 못해 말을 하니까 저의 표정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어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신우들이나 아주버님이나 제가 봐왔던 모습은 단 한 번도 흔쾌히 시댁일에 발벗고 나서는 꼴을 못 봤거든요. 한 번은 장마로 인한 물난리 때문에 돼지우리에 큰 침수 피해가 생겼던 때였어요. 돼지 여러 마리가 떠내려가고 침수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서 돼지도 많이 폐사했었고 참 힘들었었죠. 손이 모자라서 동네 사람들까지 전부 모여 합심해서 거들어 주었고 돈사 복구가 거의 3달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손이 모자라니 주말이라도 와서 한 번씩만 거들어 달라고 아버님께서 여러 차례 연락을 하셨지만 바쁘다, 일이 있다, 요즘 몸이 안 좋다, 각종 핑계를 대면서 단 한 차례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그냥 좀 이기적인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만 했는데 그게 다 일어날 일의 전조 증상이었던 셈이었죠. 언젠가 명절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시댁 뒷뜰에는 호박이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어머님께서 특별히 키우시려고 씨를 뿌리신 건 아니고 먹고 남은 호박을 묻었는데 그 후로 덩굴이 피어나고 둥근 호박이 여럿 열린 겁니다. 그 호박이 명절 때 거의 끝물이라 한 3개 정도 남았었는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떨어져서 깨지면 못 먹게 되니 어머님께서 저더러 따서 챙겨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호박을 챙기러 가보니 귀신처럼 호박이 사라진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 호박이 없어졌는데 어머님께서 치우셨어요? 나는 안 치웠는데 잘 찾아보지 그래. 호박이 거기 있겠지. 어머, 어머님, 분명히 광 앞에 놔뒀는데 호박이 전부 사라졌네요? 이게 무슨 귀신이 극할 노릇인지. 동선 아이가 젊은데 벌써 그렇게 깜빡거려서 어떡해. 그러다 애도 잊어버리겠다. 호박에 발이 달렸나 봐. 잘 좀 찾아봐. 저는 당황스럽고 어머님은 이상하다고 하시며 이곳저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와중에 형님은 옆에서 깔깔 웃으면서 저를 무슨 건망증 환자처럼 면박을 주니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형님 부부가 댁으로 돌아가신다고 해서 배웅을 하려던 찰나 어머님께서 챙겨주라고 한 참기름이랑 몇 가지를 옮기고 있었죠. 그런데 트렁크 안쪽에 까만 비닐 안에 쌓인 뭔가가 제 눈에 보인 겁니다. 네, 바로 호박이었어요. 무슨 도둑도 아니고 몰래 숨겨놓았던 겁니다. 저보고 치매라고 할 땐 언제고 입을 싹 닫고 모르는 척까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유치한 행동들이 저희 부부와 어머님을 무시한 그들만의 악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은 아니 여기 있던 목걸이가 없어졌는데 어디 간겨? 아이고 큰일 났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걸이가 왜요? 여기 여참에 있던 목걸이가 없어졌어. 아이고 그것은 없어지면 안 되는 건데 어찌함 좋냐? 아이고 여긴 누가 들어갔다 나간겨? 갑자기 목걸이가 없어졌다고 한탄하는 어머님의 비명에 저는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어머니가 귀하게 생각하시는 반지와 목걸이들을 넣어둔 보관함에서 귀신같이 순금 목걸이만 없어진 겁니다. 어머님들이야 자식들이 선물하면 다 귀하다고 생각하시고 보관해 놓으시잖아요. 사실 순금 목걸이는 제가 어머니 칠순 때 선물로 해드린 겁니다. 나머지 반지는 그냥 이미테이션이었는데 가져간 사람이 마치 그걸 다 아는 양 순금 목걸이만 가져갔던 거죠. 그리고 하필 그 시기에 큰 신우가 또 며칠 동안 시댁에 짐 싸들고 와 있다간 직후였고요. 물론 당시에는 심증만 있었지만 어머니도 어느 정도 큰 신우 소행이라고 짐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죽하면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따로 당부까지 하셨답니다. 모른 척 하거라. 아무래도 너그 신우가 사는 것이 팍팍해서 그런 것 같아. 어머니, 나중에 제가 좋은 거로 해드릴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원래 저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 심신에도 좋을 것 같아서 둥글게 둥글게 넘기면서 살았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평안함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아버님은 노환에 지병까지 건강이 점점 나빠지셨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우리 가족의 행복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건장하게 버티고 있으실 때는 유지가 되던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아버님의 큰 사랑 덕분에 저 또한 딸처럼 아버님을 아빠처럼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빠 대신 시아버님을 아빠처럼 의지하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아버님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셨고 여러 차례 아버님을 설득해보고 병원에 모시려고 했지만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냥 아프면 약국에서 고약이나 바르고 뜨끈하게 쌍화탕이나 드시면 다 낫는다며 손살에 치시는 아버님. 그 고집에 참 병원 가는데도 시간이 꽤 지체되었었죠. 아버님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미야 걱정하지 말고 보채지 마라. 늙으면 다 이 정도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겨. 나는 일로 다져진 몸이라서 웬만한 걸론 끄떡 없어. 살 만큼 살았는데 어쩌겠니? 호탕하게 웃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아버님 상태는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버님께서 자꾸 가슴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시고 한 번씩은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도 하셨습니다. 병원에 좀 모시고 가려고 해도 늙으면 다 그렇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씀만 계속 하실 뿐이었죠.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아버님의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협착증이 생긴 뒤였죠. 의사는 아버님이 연세도 있으신지라 협착증 치료를 위해서 하는 수술은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아버님 몸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병원에서도 수술보다는 그냥 치료 정도로 유지를 하기를 권유하셨어요.
그날 저는 병원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눈가에 또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아버님의 증상은 나날이 심해졌고 나중에는 가만히 앉아 있으셔도 숨 쉬는 것을 힘들어하셔서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 악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이랑 함께 집에 좀 내려오세요. 병원에 모시고 다녀왔는데 아버님 병증이 좀 많이 안 좋으셔요. 혹시 이번 주말에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애들 아빠 이번 주에도 일이 바쁘긴 한데. 알았어, 동서. 아우, 정말 부모님도 제대로 못 모시고 오라가라야. 아우, 정말 귀찮게. 아, 맞다.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 동서 혼자 충분하지? 저는 형님께 전화해서 아버님 상태가 이만저만하니 좀 찾아뵈셔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바쁘다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핸드폰을 제대로 끊지 않았는지 전화기 너머로 구시렁거리면서 제가 부모님을 제대로 못 모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아버님도 아프시고 집 분위기도 뒤숭숭한데 형제끼리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기 싫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께서 더 안 좋아지실 것 같아서 꾹 참았었죠. 그리고 그 주 주말이었어요. 여러 번 전화를 한 끝에 남편의 형제들이 전부 모이게 되었는데 해가 서쪽에서 떴는지 아주버님 내외, 시누이 두 분까지 전부 오셨더군요. 그래도 아버지가 아프시다니 찾아오기는 하는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께서 아프셔서 자식된 도리로 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제 착각이었답니다. 결국 새까맣고 사악한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사실 명절 때가 돼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코빼기도 안 보이던 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근처에 살면서도 자주 안 보이던 신우들까지 그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다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그려놨던 거죠. 아버지, 요즘은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아요. 나중에 자식들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나면 꼴이 우스우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유산 분배를 잘 해놓으셔야 뒤탈이 없어요. 진수가, 너는 자식이라는 게 아버지가 이 꼴이 되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어머님이 요즘 세상을 잘 모르셔서 그러세요. 큰아가씨 말이 맞아요. 원래 유산이라는 게 어른이 어른답게 교통정리를 잘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저희 친정도 부모님께서 제대로 처리를 해놓지 않으셔서 골치 꽤나 썩었어요. 형제들 다 모여서 다시 나누고 하느라고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아세요? 아유, 아버님 이해가 요즘에 아버님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몸도 약해지고. 그들은 꼭 울 것처럼 표정을 쥐어짜내면서 재산 분배 얘기를 하고 살을 붙이는데 역겨웠습니다. 남편은 그 꼴이 보기 싫은지 바깥으로 나가서 연신 담배만 피우더군요. 천성이 순한 어머니는 자식들 등살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시고 말이죠. 가뜩이나 건강 때문에 아버님께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아버님을 앞두고 돈 얘기나 하고 있으니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한 제가 소리쳤습니다. 형님, 아버님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다 같은 자식인데 조금씩 보태야 될 것 같아요. 이내 아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데 요즘 대금을 바로바로 넣어주지 않아서 수금이 어려워요. 조금씩만 모으면 될 것 같아요. 동서, 나도 힘들어. 동서는 내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바로바로 돈이 나오는 사람이야? 우리도 모든 게 대출이라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리고 아버님 병원비가 도대체 얼마나 나온다고 그렇게 생색이야? 참 웃긴다. 동서가 아버님 덕분에 서방님이랑 지금 몸 편하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렇게 받아먹는 건 감사하다고 다 받아먹으면서 아버님한테 돈 좀 들어가니까 그게 그렇게 아까워? 그러지 마라, 못 써. 진짜 계급장 떼고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입에 저는 가난해요. 집에 돈이 없어요. 이이가 뭘 한다고 대출받아서 빚 갚느라 월급이 안 남아요. 늘 똑같은 레퍼토리. 사실 믿지도 않았지만 하도 징징대니까 듣기 싫어서 더 이야기 안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주버님은 도청 공무원이라서 따박따박 월급 잘 나오는 직업이고 상여금도 꼬박꼬박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 한 번을 제대로 돈 쓰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 와중에도 본인들 해외여행을 신나게 다니고 자랑질을 하는데 왜 저러고 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퇴직한 후에 연금도 나오니까 사는데 큰 지장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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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자기들이 돈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진짜 질리더군요. 더불어 신우들도 어느 정도 산다는 집으로 시집을 가서 자리를 잡은 지 오래였죠. 아주버님들도 안정적인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아픈 친정 아빠 앞에 놔두고 매번 돈 이야기만 한다는 게 저로서는 솔직히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병원비에 돈 좀 보태라는 이야기만 해도 무슨 귀신 본 것처럼 화들짝 놀래질 않나. 솔직히 진짜 그때부터는 사람으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원래 코빼기도 잘 안 비치던 그들은 시댁을 찾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올 때마다 제 일은 배로 많아졌죠. 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라나요? 오면 자기들 볼일 보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자기 바빴고 목표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장 남았어요. 좀 괜찮으셔요? 어떻게 좀 입에 맞는 거를 드셔야 기운 차리신다니까요. 재수씨, 아버지 사골이라도 좀 무려서 들이시고 하세요. 그러게나 말이야. 냉장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근처에 살면서 왜 이렇게 제대로 들여다보질 않아? 우리야 멀리 살아서 어쩔 수 없다지만 참 동서 게으르네. 세상에 게으르다니요. 저는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시아버님 병간호랑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차고 열이 뻗쳤죠. 게다가 애초에 본인들 시커먼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서 겉으로 체면 칠해를 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꼴이라니 정말 눈꼴 사나웠습니다. 올 때 고기 한 덩어리를 사오기를 하나요? 사고를 한번 사와봤나요? 늘 맨손으로 와서 시부모님께 기대기만 한 사람이 누구인데 되려 훈계질을 하다뇨.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님 병화는 점점 깊어지셨고 더는 축사일을 하시기 힘들었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 온전히 축사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가 돼야 일이 끝났고 남편이 지치는 게 확연히 느껴졌답니다. 이런 축사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가는 비용적인 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래서 인건비 아끼려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인력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너무 바쁘면 일용직을 구해서 운용했죠. 그 시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마트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도와 함께 축사일을 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불쑥 아주버님이 찾아와서 자꾸만 축사를 정리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수시로 꺼내는 겁니다. 야, 이거 팔면 얼마나 된다고 하냐? 요즘 누가 돼지똥 치우고 냄새나는 일을 해? 아버지도 이제 더 일 못하시고 슬슬 너도 정리해야지 않겠어? 너도 애들 키우고 좀 괜찮은 일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무슨 소리예요, 형? 이거 아버지가 이만큼 키우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신 건데. 형도 이 돼지 팔아서 공부하고 지금 그렇게 자리 잡은 거잖아요. 형이 아버지한테 한두 번 손을 벌렸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행여라도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 듣는 데서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그들이 시댁에 찾아오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한 번씩 내뱉는 말들은 남편에게도 상처가 되었죠. 애초에 돈이 목적이라는 게 빤히 보이는 게 매번 내려올 때마다 돼지우리를 정리하자는 말을 수없이 내뱉더라고요. 아니 돼지우리가 자기들 건가요? 아버님 건데 말이죠. 남편은 아버님께서 부지런하게 일궈놓은 사업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뼈가 빠지라고 일을 했어요. 저도 연년생 2아이 육아와 함께 남편 일을 거들기 위해 하루 24시간 정말 알차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 무렵 결국 아버님께서는 늦은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님과 저희가 보는 앞에서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 소유의 재산은 법적인 분배 비율에 따라 전체 1층 축사 건물과 토지, 그리고 아버님 소유의 모든 재산의 1.5배가 어머님께, 나머지는 일식 아주버님, 남편 두 신우에게 상속되었어요. 어차피 남편이 축사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에 포함된 부분 중 축사에 관련된 부분을 남편이 상속받는 거로 정리하게 되었답니다. 특히나 축사 외곽에 있는 땅은 남편을 제외한 채 본인들끼리만 나누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축사 땅을 갖는 조건으로요. 돼지똥으로 뒤덮인 큰 땅보다는 그나마 도로변에 있는 작은 땅이 시세가 좋아 보였던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17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리를 할 때도 얼마나 칼같이 하던지 아마 그 전에 다 알아봤으니 가능한 거였겠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순식간에 모든 일을 처리하더군요.
그럼에도 저희는 일단 기여분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법대로 공평하게 나누자는 그대 말을 수용하기로 했어요. 원하는 대로 해주면 더는 얼굴 붉힐 일이 없을 줄 알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럼 축사 포함해서 재산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로 하고 다들 이의 없는 거지? 여기 이제 법무사 양반이 도장 찍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너희도 할 말 있음 해. 아유, 우리야 뭐 오빠가 다 알아서 잘 처리하시는데 무슨 말을 할 게 있어요. 그리고 법대로 공평하게 나눈 건데요 뭐. 불만이 생길 것도 없죠. 예,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제발. 이제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당시 법무사까지 참여한 상태로 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죠. 그들은 자신들 인감 도장까지 찍고 법적인 비율대로 유산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더는 그들과 얼굴을 붉힐 일은 없겠다 싶었죠. 그렇게 모두가 자기 일상으로 돌아간 줄 알았답니다. 문제는 성실한 남편 때문이었을까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남편은 축산업에 관한 공부까지 하면서 쉬지 않고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 열중했어요. 남편의 노력 때문에 인공지능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기술을 통해 여러 가지로 축사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던 거죠. 기존 1층이었던 축사는 어느새 2층으로 확장이 되었고 여러 곳에서 우리 돼지를 구매하고 싶다는 문의가 연에 끊이지 않았답니다. 더불어 돈사의 환경이 조금 좋지 못했던 곳도 부지를 넓혀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었죠. 아버님이 가장 바라셨던 부분인데 확장된 돈사 환경을 못 보시고 돌아가신 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돈사를 크게 이동으로 나눠 다른 방식으로 돼지 사육을 하게 되면서 확실히 기존과 비교해서 육성 효과도 높아졌고 효율적으로 변했답니다. 더불어 큰 땅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그 시세는 점차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 제가 남편을 도와서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시간적 여유가 더 빠듯해졌죠. 그렇다 보니 혼자 계신 시어머니를 챙기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도 저를 늘 아껴주시고 저 또한 어머니와 함께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함께 사시면 그런 수고도 덜 수 있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좋아하니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았죠. 남편에게 어머니와 살림을 합치는 것에 대해서 말했더니 남편은 너무나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께 의중을 여쭤보게 되었어요. 어머님, 애비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제가 이제부터는 오전이랑 밤에도 나가서 아비 일을 거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 집에서 이내랑 인호도 봐주시고 같이 지내시는 거 어떠세요? 나도 안 그래도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 내가 먼저 말하면 애미 네가 부담 가질까 싶어서 말도 못했는데 정말 고맙다 애미야. 사실 시어머니는 젊으셨을 때 크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세요. 그 후유증 때문에 관절이 많이 망가져 하체를 거의 못 쓰십니다. 평소에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시지만 세세한 부분은 손이 필요합니다. 혼자 지내시면서부터는 늘 그런 부분이 못내 마음에 걸렸었죠. 동네 주민분들이 도와주셨지만 한계가 명확했어요. 어머니께서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니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진작 말씀드리지 못했던 제가 더 죄송했어요. 그렇게 우리 합가를 하고 5 식구가 오손도손 재밌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끔찍했던 일의 서막이 펼쳐졌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주버님이 연락도 없이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와서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요. 그 내용인즉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분배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꾀를 썼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영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억지를 부리는 아주버님의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주버님의 주장은 남편이 이 동네 시세를 너무 잘 알아서 시골 부동산 업자와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 부지 땅값이 그렇게 비싼 줄도 몰랐고 애초에 부모님 위하는 척 연기하면서 돈사가 있는 부지를 자기 몫으로 가져간 것을 꼬투리 잡았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누가 누굴 보고 계획을 운운하는 건지 정말 무슨 드라마 각본도 아니고 양심이라곤 1도 없는 아주버님이었죠. 자기들이 직접 데리고 온 법무사까지 대동한 채 본인들이 더 확실히 이해 없느냐고 몇 번을 확인까지 하면서 끝낸 상속배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다시 꺼내면서 우리와 축사와 관련된 부분에 숨겨놓은 재산이 더 있었고
그걸 토대로 지금 건물과 부지가 넓어졌기 때문에 다시 재분배를 해야 된다는 정말 억지 중의 억지였습니다. 심지어 그 법무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신은 보증을 하는 도장을 찍었을 뿐 재차 소송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하더군요. 그러면서 아주버님과 입을 맞춘 듯 쉽게 가자고 설득을 해왔습니다. 너 이 못된 놈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형제들은 손가락 빨고 길거리 나 앉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냐? 어떻게 너만 알고 그렇게 이기적이냐? 적당히 먹어야지. 감히 그 큰 땅을 꿀꺽 삼키려는 거야? 아니 형님 도대체 그게 무슨 억지요? 그때 형님이 데려온 법무사 양반까지 끼고 다 말끔히 정리했잖아요. 형님하고 누님들도 좋다고 인감 찍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데요. 형님 원하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딴소리입니까? 돼지 냄새 나는 땅은 쳐다보기도 싫다면서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것. 문제는 바로 돈이죠. 남편이 진짜 뼈를 갈아서 사업을 확장해 놓으니까 재산이 불어나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그 불어난 재산을 뺏고 싶었던 거고요. 본인 땅도 본인 것, 동생 땅도 자기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였던 겁니다. 제가 애들 아빠가 그렇게 우는 걸 태어나서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에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마시면서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저도 울고 시어머님도 울고 세 사람이 부둥켜서 안고 밤새 울었었죠. 남편의 그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 나서 저도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근처에 사시는 친정엄마에게 전부 말해버렸습니다. 친정엄마 또한 육두문자를 뱉으시면서 성을 내셨죠. 사실 시골 동네라 한 다리 건너 이웃이고 아버님 살아생전에 친정엄마 또한 아버님 축사일도 종종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랑도 친구처럼 잘 의지하고 지내셨었죠. 친정엄마는 이 잡것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이 안 풀리셨는지 대번에 집으로 오셔서 시어머님과 남편한테 참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죠. 사돈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세상이 말세라 돈이면 부모고 자식이고 없는 세상이요. 정신 꽉 잡고 독하게 임하셔요. 아이고 나서방 기죽지 마라. 그 돈 욕심이 나서 저러는 거지. 저 잡것들끼리 난리를 치든 말든 내버려둬. 저러다 말겠지. 쥐들이 뭘 어쩔 거야? 그냥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 저렇게 우기면 지쳐서 포기할까봐 저러는 거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얼마 뒤 큰 신우, 작은 신우, 형님이 동시에 쳐들어와서는 짐승도 안 할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그들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오물을 들고 나와서 집마당에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 주저앉아서 악을 쓰고 고래고래 막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말려보려고 하자 어머님한테까지 눈을 까 뒤집으면서 막내랑 편을 먹고 장남하고 딸 자식들을 다 버렸네. 다른 집은 장남부터 챙기는데 무슨 노인네가 이 모양이냐는 둥 세상 막말을 퍼부어대는 겁니다. 아니 이건 아니지. 니들 천벌 받을 거야. 어떻게 낳아준 어머니한테 이리 말하는 거야? 무슨 누가 뭘 버리고 뭘 어쨌다는 거야? 다 법대로 한 거 아니야. 왜 인제 와서 이 난리를 피우고 난리여? 어? 진짜 정신머리가 없는 인간들인겨? 뭐예요? 아줌마는 빠져요. 남의 집 일에 왜 아줌마가 끼어들어서 말이 많아요? 하기야, 자기 자식 입에 돈줄 물려놓으니까 그 돈줄 놓기 얼마나 아깝겠어. 야, 너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알아? 내가 너네 어릴 때부터 다 봤는데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니들이 바깥 사돈 돌아가실 때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어? 그러니까 아줌마도 쿵쿵을 얻어먹을 것이 있나 보네. 왜 자꾸 남의 집 일에 감나라 배나라 말이 많아? 왜? 아줌마 딸이 우리 집 재산 그쪽으로 옮겨주나 보네? 장을 봐오시다가 이사단을 본 친정엄마. 마침 딱 만나서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던 겁니다. 시어머님은 내내 우시면서 엄마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말리셨고 젊은 여자 셋이서 두 노인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면서 그 바닥이 어딘지 여실히 보여주더군요. 결국 서로 크게 몸싸움까지 나서 경찰분들까지 출동하고 말았어요. 경찰서에 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신우들과 형님이라는 작자는 저희가 재산을 다 빼돌렸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용서가 안 된다느니 도리를 모른다느니 하면서 경찰분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마구 퍼부어대기 시작했었죠. 사실 경찰들도 뚜렷한 답을 해주시지는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경찰은 이런 문제에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해결하길 권고했죠. 그날도 온종일 파출소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엄마는 엄마대로 우리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그들대로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국 민사로 진행하라는 이야기만 듣고 맥이 빠져서 집으로 돌아온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그러더군요. 진짜 그 인간들 사람 아니라고요. 게다가 이 시기부터 문제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버님의 동생인 고모님이에요. 시고모님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을 돼지우리의 관리자로 취직을 시켜달라고 여러 차례 아버님께 요청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 아들이라는 분이 평소에 끈기가 없고 거짓말을 자주 했었다고 해요. 예전에도 돈사에서 잠깐 동안 일하다가 근무 태만으로 시아버님이 쫓아낸 전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도 같이 데리고 일을 못할 것 같아서 거절해 왔었습니다. 시고모님이 바로 그 부분에 앙심을 품은 거죠. 그 인간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만든 재산 다 똑같은 자식인데 너희 목 제대로 챙겨받아라. 막내가 혼자 먹으려고 다 계획적으로 저렇게 한 것 아니냐. 너희는 니들 재산 바보같이 막내한테 전부 뺏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옆에서 계속 부채질까지 해대니까 그들은 더 길길이 날뛴 겁니다. 그 시기에 저는 정말 단 하루라도 발 뻗고 편하게 자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찾아오는 것도 찾아오는 대로 스트레스였지만 쉴 새 없이 보내는 문자와 전화 연락도 정말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본인들 집은 정해진 대로 다 받아가 놓고선 공격할 대상이 없었는지 집에 사람이 잘못 들어왔다. 제가 들어와서 착한 남편을 꼬드겨서 집안 재산을 친정으로 빼돌린다. 시어머니를 겁박해서 시어머니 재산 때문에 억지로 데리고 있다는 둥 세상 벌받을 말만 골라서 문자로 보내고 막말을 해왔습니다. 너 진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시집온으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주 너 같은 잡것한테 홀랑 넘어가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전부 뭐같이 보여? 어떻게 네가 우리 아버지 피땀이 섞인 돈살을 다 헤쳐먹으려고 해? 내가 그렇게 놔둘 것 같아?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 그렇게 살면 네 애들이 나중에 제명대로 살 것 같냐? 내가 죽어서도 귀신이 돼서 너를 저주할 거다. 당장 축사 확장 수익 2억하고 땅 추가 지분 3억 포함해서 5억 내놔. 이 요망한 거사. 5억이요? 정신 나가셨어요? 도대체 이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요. 이렇게 통화를 끊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도 지겹게 전화로 막말을 해대니 안 받거나 차단을 해놓으면 귀신같이 다른 번호로 전화하고 문자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보내왔었죠. 경찰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도 일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반복되는 그들의 만행 덕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중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처분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못 자겠고 불안해서 혈압이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이런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 너무 화가 나셔서 그것들 만나면 정말 진짜 머리채를 다 뽑아놓겠다고 정말 이를 부득부득 가셨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돈사 사무실에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바빠서 일에 치여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것들이 아주 때로 약속하고 아무도 없는 우리 집에 은밀히 왔던 겁니다. 그러고선 휠체어채로 어머님을 억지로 자기들 차에 밀어넣으려고 했던 거죠. 어머님은 안 가시겠다고 버티시고 시끄러운 구성이 오고 갔습니다. 자네 어디야? 빨리 집으로 와. 지금 자네 집에 난리가 났어. 진숙이랑 명숙이랑 여기 와서 아주 자네 집을 다 뒤엎어놓고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해서 난리 났어. 빨리 오라니까. 옆집 아주머니께서 그 상황을 목격하시고는 저와 친정엄마에게 전화 연락을 해오신 겁니다. 친정엄마가 달려와서 시누이들의 머리채를 잡고 시어머니를 차에 태우려는 것을 못하게 몸싸움을 하셨죠. 그런데 큰 신우가 친정엄마를 바닥에 팽개치듯이 밀어버려서 엄마가 허리까지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경찰분들이 출동해서 이번 일은 법대로 가면 시끄러워지니 서로 좋게 좋게 합의하라고 하셨죠. 정신을 차려 낮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았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집에 와서 어머님 몫으로 받은 유산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안 된다고 거절하셨고요. 니들은 그럴 자격 없다고 막내네랑 산다고 하며 쫓아내시려던 찰나 그럼 어머님을 자기들이 모시겠다고 같이 살자면서 억지로 어머님 옷가지를 마구 챙겨서 강제로 끌고 나갔던 겁니다. 어머님은 안 가시려고 동네 주민 들으라고 더 크게 목 놓아 소리를 치셨죠.
어머님이 돈을 안 주신다고 하니까 차마 자식이 해서는 안 될 어머님을 볼모로 데리고 가려던 계획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나중에 쓰일 때가 있겠다 싶어서 그 인간들이 전화하고 문자 오는 내용을 다 녹음하고 보관해 놓게 되었어요. 저 인간 말종들과 어떻게 해야 끊어질 수 있을까 계속 그런 생각만 하게 되었었죠. 여보, 나 정말 못 버티겠어. 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을 것만 같아. 아니, 정말 이제는 당신 형제들 안 보고 싶어. 돈이 뭐라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정말 미안해. 우리 조금만 버텨보자.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나 믿고 당신 마음 추스려봐. 남편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죠. 일도 고된데 거의 하루 건너 매일. 그 인간들은 툭하면 전화로 들들볶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뒤처리를 해야 되고 저와의 부부 사이도 서운해지게 되니까 죽을 맛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본인도 힘들면서 저를 위로하는 남편 때문에 억지로 붙들고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저 인간들도 사람인데 포기하겠지 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텨왔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인간 말종들의 행태는 날로 집요해졌고 끝내 해서는 안 될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탐내는데? 네가 우리 아버지 딸이야? 어디 배워먹지도 못한 것을 받아줬더니 고마움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고. 네가 사람이냐? 동네 사람들 나와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못된 것이 여기 있네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거 놓고 말하세요. 애들도 보잖아요. 아, 진짜. 이것 좀 놓고 말하세요. 진짜 우리랑 무슨 원수가 졌다고 이러는 거냐고요. 왜 이러냐고 도대체. 남편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장시간 집을 비우지 않았는데 남편이 마침 외부의 사료 문제로 장시간 외출했던 날 그 인간들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집안 재산을 전부 빼돌렸다고 동네 사람들을 찾으면서 뺨을 갈기고 손톱으로 핥히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이거 안 놔? 놓으라고.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이고, 사람 죽네. 동네 사람들 나와봐요. 신고 좀 해요. 소식 듣고 달려온 친정엄마와 휠체어 탄 상태도 본인들 딸 만행을 막아보시려고 애쓰는 시어머니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눈이 뒤집혀져 돈에 혈안이 된 그들 앞에는 본인들 엄마도 안 보이고 부끄러움이고 없었습니다. 그냥 돈에 환장한 악마의 모습이었어요. 엄마도 밀쳐져서 땅을 치고 우시고 시어머니도 넘어진 휠체어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같이 우시고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오죽하면 파출소 경찰분도 저더러 진짜 못된 사람들이라고 혀를 차셨으니까요. 애미야, 미안하다. 아이고, 괜찮은 거야. 어쩌면 좋다니. 여기 이렇게 멍들고,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 딸 죽겠네. 사돈 차라리 여기를 떠나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나 서방도 우리 애도 제명에 못 살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본인 딸들에게 맞은 것도 모자라 그 몸싸움 중에 생긴 멍울을 보시면서 그날 밤새 잠을 이루시지 못했어요. 제 멍을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지고 몇 시간 동안 중얼중얼 기도하시면서 다 본인 죄라고 자기를 빨리 데려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답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안 지나서 마지막 사건이 벌어졌죠. 애들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가서 어린 조카들 앞에 대고 막말을 해댔던 겁니다. 너희 엄마 아빠는 사기꾼이고 도둑질을 했다며 할아버지가 힘들게 모은 재산을 전부 뺏어가려고 큰아빠랑 고모들을 집에서 내쫓았다. 너희 집 재산 당장 내놓아야 한다고 고함을 질렀던 것이죠. 이런 상황까지 목전에 다가왔으니 남편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축사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 여보, 우리 다 접자.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더는 상종 못하겠다. 이대로는 사람 사는 꼴이 아닐 것 같아. 내일부터라도 당장 조금씩 정리 시작하게 우리 여기 뜨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다시 시작하자. 다 팔면 7억 정도는 받을 거야. 그 돈이면 우리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을 거야. 오죽했으면 평생을 살아온 동네를 야반 도주하듯 그렇게 빠르게 사업을 정리하고 이사를 감행했을까요?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우리 가족은 그렇게 도망치듯 서울로 이사했어요.
그렇다고 이 일이 끝났냐고요? 아니요. 그 인간들은 우리가 시아버지 재산을 고의적으로 빼돌렸다며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한테 문자로 띡 보낸 내용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하늘이 심판하실 거라며 두고 보라고 재판장에서 보자고 아주 막장으로 보냈던 거죠. 처음에는 소송이라고 내용 증명이 날라오니까 정말 너무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당한 것을 생각하면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울분이 치솟아올라 이를 악물게 되더군요. 사실 누구나 그렇듯이 송사라는 것은 안 겪고 살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처음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밤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차라리 법적으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저 인간들도 더 이상 말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차차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그냥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죠. 그동안 모아왔던 자료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모아서 정리를 했어요.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에 다행히 지인의 도움으로 괜찮은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폐악질의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주민분들, 경찰분들 모든 가용한 증거들은 다 활용했습니다. 기존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진행되었던 법정 상속 내용 등을 토대로 우리 나름대로 탄탄하게 재판 대비를 했죠. 저희 쪽 변호사도 이번 소송건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원체 말이 안 되는 소송이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법적 싸움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보아서라도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 상속 분배할 때도 조금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한 거죠. 거의 1년이 넘도록 질질 끌어왔던 소송.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어찌나 얌체 같은 행동만 골라서 하는지 변론 기일에 자기들이 불리한 자료가 올라오면 일이 있다고 못 나오는 것은 셋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짓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선서까지 해놓고도 없는 이야기를 아무 증거도 없이 내뱉으면서 흥분해서 욕을 하다가 퇴정당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죠. 그들이 노리는 건 시간 끌기였습니다. 우리가 지치기를 바랬던 거죠.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동네 주민분들이 그동안 겪고 들었던 내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자 막말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아주머니가 되려 호통을 치셨어요. 니들 천벌받아 연석들아. 니들 엄마 아빠가 돼지똥 만지면서 니들 키웠어. 아이고야 저승사자님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좀 빨리 데려가쇼. 후딱이요. 나중에는 작은 신우가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인 인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쇠로 읽어냈었는데 오히려 역효과만 내었습니다. 자신은 인감이 뭔지도 몰랐다면서 큰오빠가 억지로 찍으라고 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사실 애초에 유산 상속에 대해서 정확히 동의한 적은 없다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입장을 틀은 거죠. 결국 본인들이 불리해지니 어떻게든 자기 이익만을 눈앞에 둔 배반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하게 변하면 모자라기까지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우기고 있었으니까요. 야 엄마 너 이러고도 잘 살 것 같으냐? 피부치한테 이렇게 못되먹게 행동해놓고 네 자식들이 천벌받아. 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 그러냐? 네가 사람이냐? 아버지가 하늘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신다. 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다시는 마주치지 맙시다. 이제 지긋지긋한 악연 여기서 끝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 무렵 재판장님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하실 말씀이 있냐고 물으셨고 어머니께선 저것들 사람 아닙니다. 제 자식들은 막내 빼곤 예전에 죽었습니다. 이젠 조용히 살다가 남편 곁으로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젠 그만 끝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재판장은 숙연해졌죠. 저희는 시어머님과 남편의 몫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고 더불어 그간의 막장 행동으로 인해 총 3천여만 원의 위자료 및 보상금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흥신소까지 동원해서 이사간 곳까지 쫓아와서는 가만 안 두겠다며 항소하겠다며 밤마다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찾아와서 반복적으로 난리를 치는 아주버님 때문에 한동안은 머리가 아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은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며 더욱 독해졌었죠. 그리고 그간 해놓은 폐악질에 대한 증거가 하도 많아서 접근금지 처분 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해놓고 우리 가족은 전화번호를 전부 바꾸고 다시 이사했어요.
시어머니도 사람 같지 않은 그 인간들 자식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본인 돌아가셔도 연락도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요. 그 못된 인간들 소식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 가족끼리 함께 의지해서 다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참, 마지막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 옛 어르신들 말씀이 맞는가 봐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말이죠. 남편을 상대로 소송해서 자기들 재산 찾아오겠다며 그렇게 악랄하게 굴더니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샜을까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들은 이미 지옥 입구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에 악귀가 되었겠죠. 시아버님의 상속분을 받은 그 악귀들. 귀가 얇은 큰 신우와 작은 신우는 지인에게 듣고 아버님께 받은 재산을 몽땅 토지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토지가 기획부동산에 개발도 못하는 완전 산이라서 끈떨어진 뒤움박 신세가 되었던 거죠. 그 와중에 크게 한다고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끌었었던 거고요. 아주버님은 그 몇 억의 돈으로 흥청망청 고급차의 명품으로 도배를 했었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 투자에 올인했다가 2천만 원만 남긴 채 모든 돈을 날렸다고 합니다. 아니 끌어쓴 사재이차까지 포함하면 이제부터가 지옥이겠죠. 이게 악기가 되었던 이들의 과거사였습니다. 애미야, 이거 받아서 무어라도 보태거라. 네? 어머니 이건 안 돼요. 이건 어머니 몫이잖아요. 내 몫이 따로 있겠노. 내 몫이 니들 몫이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네가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다. 정신없이 정리하면서 손해도 많이 봤을 텐데 내가 다 해결을 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애비랑 같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잘 살아주려무나. 이 늙은이가 이제 바라는 건 그것뿐이요. 그리고 얼마 전 쭈글쭈글한 손으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내미신 건 오래된 통장이었죠. 아버님께 받은 유산과 어머님이 한 푼, 두 푼 절약해서 모으신 전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이었어요. 어머님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도 다 아시는 거죠. 그동안 있었던 일들 때문에 우리 부부가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어머님 본인도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으니까요. 어머님 덕에 급하게 돈사를 정리하면서 생겼던 손해는 대부분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돈이 무서운 걸까요? 세상이 무서운 걸까요? 아니, 인간이 무서운 걸까요? 선량하게 살아온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를 괴롭혔던 그 인간들의 말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다시 남편과 함께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작은 마트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마트를 안 해도 먹고 살만한 큰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태해지기 싫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많이 괴로워하셨던 어머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셨고 우리 부부도 이제는 그때 일을 한 번씩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걸 보면 시간이 조금은 흘렀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더욱 지독하죠. 저만큼 남들도 힘들게 산다지만 저도 몇 년 동안 겪었던 일들 때문에 세상을 다시 배우고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비록 남편이 진심으로 일구던 사업을 정리해서 못내 섭섭하지만 다시 시작한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돌아가신 아버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전부 용서할 수는 없어요. 혹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용서가 가장 큰 복수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마 제가 속이 좁아서일까요? 저는 그들이 철저하게 응징받았으면 좋겠고 꼭 어떤 식이든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제 바람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들로부터는 더 이상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고 마지막 들은 소식들은 다 좋지 못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최대한 마음을 위안하며 살고 있답니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자주 동네 산책을 다니십니다. 그 두 분을 뒤에서 살펴보노라면 따뜻한 미소와 눈물 어린 슬픈 미소가 공존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으셔도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될 테니 여러분 모두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선한 끝은 미소와 함께 찾아오고 악한 끝은 자책감으로 영원히 돌고 돌 테니까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